안녕하세요. 네, 저는 레벨업 주식회사의 신정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오픈 AI 모델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레벨업 주식회사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돌려주는 클러스터링 플랫폼 백엔드.ai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약간 빨리 얘기를 할게요. 우선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공개 소프트웨어 그리고 오픈소스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시죠. 이 오픈소스나 오픈소스 개발 방법론 자체는 사실 현대 프로그래밍 개발 이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이른 시기에 시작됐었고 벌써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닌 방법론도 존재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만드는 상업용 소프트웨어부터 비공개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하게 존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뒤에서 설명드릴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개발하던 방법과 많이 다른 방법으로 이 80년대 초에 많은 분들에게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많이 사용이 되게 됐습니다. 특징을 몇 가지 요약을 해보자면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그 개발 방법론이 새롭게 등장하고 그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중에게 퍼지고 유행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방법론이 나오는 이 이터레이션이 굉장히 빠른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예를 들면 웹 개발을 하실 때 보면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언어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대세가 됐다가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년 내외, 그리고 처음에 어텐션을 받은 다음에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2년 내외로 이 어떤 개발 방법론이 새롭게 등장하고 성숙하고 그게 이제 다시 쇠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워낙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테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한번 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차크라라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후신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돌연 그걸 포기하고 크로미움이라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픈소스를 한 그 V8 엔진을 가져다가 자체적인 브라우저를 만들기로 하죠. 그래서 크로미움 기반으로 크로미움 엣지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만들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크롬으로 들어갈 때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들어갔을 때 속도가 5분의 1밖에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이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엣지는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요. 이제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켜면은 구글 크롬부터 설치를 했지만 이제는 설치하지 않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쓰죠. 또한 그 전에 내다보지 못했던 맥OS라거나 리눅스를 대상으로 한 멀티 운영체제 브라우저 시장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그 사용자 환경을 동기화하는 방식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뭔가 자존심을 하나를 꺾고 오픈소스 진영으로 들어가서 성공한 예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공개 소프트웨어가 돈이 더 많이 돼서 만든다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사실 공개 소프트웨어가 퍼져나가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가 주를 이뤘죠. 우리가 거의 메시지 큐의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는 제로MQ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 제로MQ의 개발자는 피터 힌젠스라는 사람이고 2017년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삶을 정리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블로그도 하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요. 이분이 오픈소스를 하게 된 계기와 오픈소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오픈소스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여러 개가 남겼는데 이제 사망하기 2주 전에 녹음한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를 왜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나보다 먼저 죽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이제 그 팟캐스트의 일부 내용을 보면은 제발 오픈소스를 만들어라. 너희들은 계속 살아갈 거니까. 왜냐면 돈을 받고 클로즈드 소스를 만들면 걔는 그냥 어떻게든 사라질 거다. 그 소프트웨어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너보다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든 그 가치는 너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곳에서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발자가 포기하게 되면 그 소스는 사라지죠. 그래서 오픈소스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런 게 사실은 오픈소스를 드라이브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죠. 나보다 오래 살거나 내 관심이 떠나도 살아남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자서 만드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쨌든 오픈소스가 커지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어떻게든 굴러가게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는 개발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그 커뮤니티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과 하느냐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즐겁지 않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오픈소스이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 그게 오픈소스, 특히 초기의 자유 소프트웨어는 조금 더 사회적 운동에 가까웠다면 그 후에 이어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은 조금 더 자기만족에 가까운 운동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라는 거 전에 우리가 FSF가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 83년에 시작이 됐었고, 그 다음에 성당과 시장을 쓴 에릭 레이먼드에 의해서 오픈소스에 대한 정의가 20세기 말에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결이 달라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모든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공개돼야 된다는 운동에 더 가깝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약간 더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면서 그걸 어떻게 공개하느냐를 정의하는 거에 가깝죠. 여기서 이제 4가지를 정의를 했는데 이 4가지는 뒤에서도 나오니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우리가 리서치를 해가지고 왜 돌아가는지를 막 파악을 하는 것도 자유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개작하는 것도 자유로워야 되고, 개작한 걸 남한테 주는 것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 4가지를 갖추면 오픈소스라고 불러주자. 설사 그 바닥에 어떤 철학이 깔려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공개된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다라고 정의를 했죠. 이 오픈소스는 예를 들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때 시작된 거는 GPL이라는 라이선스가 굉장히 단순하게 존재했지만, 현재는 BSD부터 시작해서 뭐 MIT나 아파치나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을 가진 소프트웨어들을 조합해서 다른 오픈소스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모두 통과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그 소프트웨어에 지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일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SBOM이라는 형태로 굉장히 그 복잡도가 중요해지고 있죠. 특히 최근도 아니죠, 이제 로그4j라고 해서 보안 이슈가 있은 이후부터는 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 밸류 체인을 모두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을 따라가면서 SBOM을 자동으로 파악해주는 툴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됐고, 그 덕에 이 SBOM 이슈가 등장한 지 3년 만에 우리는 이런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다양한 도구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만 오픈소스냐? 하드웨어도 오픈소스로 많이 만듭니다. 예를 들면 오픈 하드웨어 라이선스가 따로 있고요. 심지어 이런 잘 알려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들은 하드웨어 그대로 준용되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선에서 만든 OHA 같이 아예 전용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라이선스들도 있죠. 그리고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들은 보통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그 위에 운영체제 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2가지 라이선스를 하나로 통괄해서 배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배포를 할 때 특허권 이슈가 항상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 MPL이나 아파치 같은 경우는 이걸 붙이는 순간 여기에 이걸 만들 때 사용된 특허가 무엇이든 간에 그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사용자에게도 공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GPL 같은 경우는 묵시적으로 라이선스 제공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는 이게 사용자 쪽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면 이용자가, 그러니까 개발자가 특허권이 없고 뭔가 만들었는데 그 특허에 대한 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판례들이 존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티보라고 부르는 옛날에 비디오를 녹화하는 기계들이 그 기계가 만들어낸 오픈소스 라이선스 이슈 때문에 GPL3가 나오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소유한 사람이 오픈소스로 뭔가를 만드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죠. 근데 특허를 안 가진 사람이 어떤 특허를 사용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그 특허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들, 또는 아예 그 특허를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들, 이 2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복수 라이선스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특정한 조건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를 조건별로 다르게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죠. 뭐 AGPL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 최근의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상업화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듀얼 라이선스로 상업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하는 라이선스와 상업화를 했을 때 선택하는 라이선스를 별도로 갖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접근은 자율 소프트웨어 진영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접근이고요. 거기서 무조건 단일 라이선스로 모두가 동일한 조건의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철학이고, 상대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이런 듀얼 라이선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10년 전에 할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현대에 와서는 만들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90% 이상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컴포넌트로 가지고 와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의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그냥 오픈소스 생태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분리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AI랑 이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오픈소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닦인 정의 같은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앞에서 봤듯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어떻게 정의됐는지도 모르는 가시밭길 속에서 40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면서 시장에서 만들어진 라이선스 규약입니다. AI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생긴 그 라이선스들이 적용이 되고, 또는 최근에 생긴 분야이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도 있어요. 또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기에는 AI만이 갖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카테고리에 넣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일단 우리가 1970년대로 돌아가 보면 상용 소프트웨어의 시작은 빌 게이츠가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날린 저 서한에서 시작이 됐는데, 저 서한은 왜 소프트웨어를 돈 받고 못 팔게 하냐라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그래서 빌 게이츠가 사실상 유료 소프트웨어의 서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유료 소프트웨어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돈을 투자를 해서 개발자를 고용을 하거나, 개발자들이 자본을 투여해서 개발을 해서 그걸로 어떤 좋은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 시작이 됐죠. 기업들은 사실 스케일업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자본을 투여해서 개발자를 더 많이 고용을 하고, 이 많은 개발자들로 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고, 이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로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이런 순환고리를 그리는 것이 70년대 말에서 80년대, 90년대에 이렇게 그 가로지르는 움직임이었다면, 오픈소스는 좀 다르죠. 자본이 들어가진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취미로 시작했던 것들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가치의 결과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이 소프트웨어를 개작하거나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그 프로덕트가 성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의 투입 순서가 반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자본이 있고 이거를 개발자에게 투입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식이라면, 이번엔 반대로 개발자가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기서 자본이 태어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온라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엮이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오게 된 이후로, 수많은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같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그것이 엄청난 크기의 자본을 만들어내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 결과 우리는 어마어마한 라이선스의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거의 제약이 없는 라이선스인 MIT나 라파체 라이선스가 전체 라이선스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자율 소프트웨어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그 GPL의 점유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80년대를 보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랑 클로즈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가 딱 갈라져 있었어요. IBM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이 오른쪽에 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레드햇이라거나 뭐 지금은 없어진 써니라거나 이런 회사들이 왼쪽에 많이 있었죠. 그리고 맨 밑에는 FSF 같은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오픈소스로 그냥 오픈소스도 하고 사업도 하는 작은 서비스 회사들까지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웹이 열리게 되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그전까지는 복제를 통해서 배포가 됐다면, 이제는 서비스란 형태로 웹을 통해서 사용만 할 수 있는 형태로도 배포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걸 서비스하는 웹서버인 아파치 웹서버도 오픈소스로,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도 오픈소스로 만들어지게 됐죠. 어떻게 보면 웹에서의 이 서플라이 체인의 모든 부분을 오픈소스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전에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IIS를 써서 웹서버를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웹서비스를 사용해야 됐다면, 이제 그 체인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만으로도 그 체인을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시장 확장이 일어나게 됐죠.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완전히 온라인화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쯤 되면은 이 경계가 굉장히 미묘해지면서 혼전이 생기게 됩니다. 구글이라거나 뭐 메타,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클로즈드 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회사들까지도 오픈소스 진영으로 들어와서 오픈소스를 일부 하면서 클로즈드 소스를 동시에 하게 되고요. 사상가들이나 기여자들은 자체적인 포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점 소스를 개발하는 개발사들의 포션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웹도 대중화가 되고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들이 널리 보급이 되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뭐 지금은 잘 안 쓰지만 트랙이라거나 레드마인, 그게 이제 깃허브까지도 이어졌죠. 깃허브나 깃랩, 빗버킷 같은 온라인 기반의 공동 협업 플랫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프라까지 같이 교체가 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의 모든 운영체제가 오픈소스인 세상에 살고 있게 됐고, 그 점유율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더 이제는 뭐 사실상 공개 소프트웨어가 아닌 운영체제는 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공개 소프트웨어가 아닌 형태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뭐 그 GLIBC를 더 드러내고 바이오닉이라고 하는 걸 얹음으로써 커널 기반까지는 전부 다 오픈소스로 하고 그 위는 전부 다 클로즈드 소스로 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무마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회사들은 오픈소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제는 오픈소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지만 무엇을 어떻게 오픈소스를 할 거냐가 오히려 전략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됐죠. 예를 들면 뭐 메타가 파이토치를 공개하고 구글이 텐서프로를 공개해서 AI 진영을 드라이버 하는 것은 그분들이 좋은 의도 때문에 모두가 이걸 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AI 개발자들이 자사의 기술 스택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뽑기도 쉽고 이걸 기반으로 한 사업을 전개하기도 쉬운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모두가 섞여서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클로즈드 소스 소프트웨어의 대표 주자였던 IBM은 그 공개 소프트웨어의 대표 주자였던 레드햇을 인수하기도 했죠. 동시에 우리가 오픈소스 진영에서 굉장히 성공 사례를 꼽고 있는 몽고DB나 엘라스틱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엘라스틱은 철회하긴 했습니다만, 전부 다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접고 자체적인 클로즈드의 성격이 약간 있는 라이센스로 갈아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오픈소스에 이제 프리라이딩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였는데요. 오픈소스 프로덕트가 나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생업을 만드는 회사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생업을 하지 못하도록 클라우드가 오픈소스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거나 오픈소스를 에즈이즈로 자원과 묶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몽고DB 같은 데이터베이스, 엘라스틱 같은 뭐 BI라거나 통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잃게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분화가 일어났죠. 최근에 와서 우리가 AI라고 부르는 건 사실 클라우드와 딥러닝과 빅데이터가 다 결합이 되는 건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오픈소스와 잘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는 개인이 보통 자신의 취미에 의해서 시작하는 오픈소스의 경향과는 잘 맞지 않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나 딥러닝 분야는 오픈소스가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도 대부분의 그 프로덕트들은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AI가 실질적으로 컴퓨팅 분야가 오픈소스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시작된 첫 번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도 있긴 합니다. 이 분야는 깃허브이 전 세계의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 만든 이후에 처음으로 대중이나 대중 연구자들 그리고 학계에 의해서 드라이브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픈소스가 처음부터 익숙한 사람들이 그분들로 시작된 분야고, 그래서 오픈소스에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기존의 다른 분야들은 오픈소스가 아닌 곳들이 전쟁을 벌이면서 오픈소스화를 차근차근 겪는 그런 움직임을 거쳐서 오픈소스화가 됐지만, 이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오픈소스화가 기본이었던 세대가 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오픈소스화를 해도 그게 크게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변화가 너무 많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했다는 깃발을 꽂는 것으로서의 의미로 오픈소스화를 하지, 이걸 가지고 가서 누군가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 때쯤이면 이미 그걸 공개했던 사람은 또 다른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하우에 가까운 개발 과정이 동시에 영향을 미쳐서 오픈소스화를 쉽게 만들었죠. 또한 이 과정에서 아까 클라우드라고 불렀던 그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이제 연산 비용이 엄청나게 감소하면서 점점 더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됐고요.
동시에 이런 비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 감소를 능가하는 속도로 딥러닝 모델의 크기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수많은 딥러닝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래서 모델들을 예전에는 이제 모델 코드와 데이터를 동시에 공개했다면 요새는 모델 웨이트를 주로 공개를 하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그냥 가져와서 빌려오거나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에도 적용되는 저작권을 가지고 와서 공개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 유행시킨 그 오픈 레이램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라이선스도 있는데, 이건 사실 오픈 라이선스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라이선스를 통해서 우리가 공개를 하면서도 사실 공개되지 않은 것 같은 형태의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보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근에 OSAID가 발표가 됐죠. 일단 오픈소스를 왜 하기가 어렵냐, AI 모델을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돌려볼 수 있는 모델 그 자체, 모델 웨이트라고 하죠. 가중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이 모델을 계속 이어서 추가로 훈련시킬 수 있게 하는 중간 저장 체크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훈련하는 데 썼던 데이터가 있고, 훈련용 코드가 따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걸 모두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뭐 대충 이런 식의 포함 관계가 있을 거예요. 가중치보단 체크 포인트가 더 큰 범위고,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가중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훈련용 코드와 훈련 데이터가 있으면 이론상으로는 체크 포인트랑 가중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우리에겐 컴퓨팅 자원에 쓸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포괄하는 사용 권리라는 게 크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픈 모델로 알고 있는 수많은 모델들은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훈련된 오픈 언어 모델들도 다양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것들이 오픈 모델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이게 오픈 소스냐는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사실 오픈 소스 모델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개작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작년 6월에 OSI가 오픈소스 정의에 부합하는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수님이랑 같이 저도 CNCF에 갔었는데, 밴쿠버에 갔을 때 이미 이분들이 이걸 시작을 해서 뭔가 이분들의 모임에 동원당해서 리뷰를 쭉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작년 6월에 시작이 돼가지고 회의들을 막 열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이제 드래프트를 3번 내놓고 최종 버전을 지지난달에 내놓게 됐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오픈소스 그 OSI가 정의한 오픈소스 데피니션을 보면은 사용이 자유로워야 되고, 마음대로 파볼 수 있어야 되고, 수정을 개작도 할 수 있어야 되면서 공유도 가능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 4가지 지점은 OSD나 OSAID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목적이 좀 다른 거예요. 오픈소스는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면 나머지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 공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AI는 재현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게 필요해요. 데이터도 필요하고 코드도 필요하고 그걸 돌릴 수 있는 플랫폼의 조건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수많은 것도 필요하면서 동시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거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부터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이걸 예를 들면 나쁜 짓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없느냐 뭐 이런 종류의 다양한 것까지도 포괄을 하게 되죠. 오픈소스는 원래 윤리적인 그 고려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픈소스 AI의 데피니션은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범위 자체는 개발자랑 사용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똑같으나, OSD는 소스 코드 공개를 주로 강조를 한다면 오픈소스 AI 데피니션은 알고리즘, 데이터 모델을 각각 전부 다 공개를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크게는 이렇게 7가지인데요. 아까 봤듯이 자유로운 사용이나 연구, 뜯어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개작을 할 수 있고 공유를 할 수 있는 이 4가지는 우리가 이미 오픈소스의 정의에서 알고 있는 거고요. 아래 3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를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수정을 하거나 재현을 하려면 결국엔 데이터가 없으면 오픈소스는 훈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투명성이 있어야 되죠.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자세한 모델 카드 플러스 뭐 테크니컬 페이퍼 형태로 공개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법적 검토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라마 모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풀려 있지만 상업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 제가 펜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여기에 닿는다는 걸 그려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이패드가 없는 관계로 설명만 이렇게 드린다면 요 각각이 옆에 있는 것들과 대충 대응이 되는 컨셉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찬성하는 거는 당연히 이런 방향이 오픈소스의 정의에 맞다는 거고, 반대하는 쪽은 이런 것들이 보안 문제도 있고 이걸 다 열었을 경우에 과연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너무 쉬워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걸 굉장히 모호하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오픈 데이터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개런티할 수 있느냐, 세상에 완전히 클린한 데이터라는 게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오픈소스를 차지하는 여러 가지 축이 있는데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오픈소스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한 커뮤니티가 있고, 이걸 같이 하는 협업이 있는데, 이 세 축의 의미는 사실 최근에 와서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GitHub이 전 세계적인 개발자들 하나로 묶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뭐 풀리퀘스트라는 형태로 어느 정도의 시스템화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됐고요. 동시에 커뮤니티도 옛날에는 포럼 기반이었다면 최근에 오픈소스, 특히 AI 쪽 개발은 거의 다 디스코드로 건너왔죠. 또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각각의 주체들이 개발을 하는 AI 자체는 갈수록 자본 집약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너무나 커지고 있고, 연산자원 비용의 감소보다 AI 모델 크기의 증가가 더 폭발적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쪽에서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요. 예를 들면 공개된 모델들을 어떻게 잘 디스틸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연산자원을 작은 걸로 만드는 스몰 모델을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여러 가지 GPU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작은 클러스터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들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럼 결국엔 우리가 오픈소스와 AI를 묶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크게 두 개로 보면, 하나는 자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드는 이 오픈소스 AI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결국에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AI 모델이 실제로 시장에 나왔을 때 이것들이 시장이나 사회, 경제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파열음을 어떻게 해결해서 결국에 모두가 큰 문제 없고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를 만들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